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P2P 금융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우리의 이제 서민금융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제목을 디지털 금융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서민금융 정책의 실현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민금융이 이제 여러 정책 자금의 투입으로 계속 운영이 되는 편인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또는 확장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회사는 온라인에서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금융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 P2P 시장에서 개인 신용대출 중에서 대략 4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1위 사업자입니다. 사실 제가 이 회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계단식의 계단 3개가 모양이 있고 중간에 42%라고 써 있는 숫자는 뭐냐면 제가 5년 전에 대략 5년 전에 이제 한국에 와서 미국에 좀 오래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대출을 받아야 할 좀 그 상황이 생겼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일단 대출이 거절당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뭐 좀 그 소득 정보나 이런 게 신용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었고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갔던 곳이 저축은행입니다. 근데 저축은행에서 제가 1,500만 원을 빌리는데 금리가 22%가 나왔어요.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도 보면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최근에 특히 또 금리가 많이 내려와서 2, 3%까지 그 신용대출이 가능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면 카드사, 저축은행에서 거의 20%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42%라는 숫자는 제가 그 당시에 그 경험을 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황당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저 같은 상황에 있는 중신용자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제가 당시에 우리나라 나이스 등급으로 6등급이었어요. 근데 4, 5, 6등급에 있는 사람들의 그 전체 사람 수를 합치면 전체 성인 인구의 42%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이 굉장히 한도가 적게 나오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이 아예 안 돼서 이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 금리 절벽이 어떻게 보면 1에서 10등급 또는 그보다 훨씬 상세하게 등급이 나뉘어서 금리 체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저금리와 고금리의 두 단계로 아주 크게 금리 절벽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럼 우리나라에서 신용대출이 얼마나 취급되냐를 보면 한 달에 신규 취급되는 대출을 보면 1금융권에서 대략 5조 8천억을 하고 있고 2금융권 합친 숫자가 5조 3천억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카드가 3조 6천억 정도를 하고 있고 저축은행이 1조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금리를 보면 1에서 이제 7등급까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사실 카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4등급에 많이 평균 등급이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6, 7등급까지 주로 등급이 갑니다. 근데 평균 금리를 보면 가중 평균으로 했을 때 카드사 같은 경우 14.5% 정도 나오고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19%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개인적으로도 경험했던 그 금리 절벽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좀 뭔가 바꿀 수 있냐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동안은 그 기존 금융권에서 이런 저신용자, 중신용자에 대해서 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산정하는 체계가 아니라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은 이자로 리스크를 해칭하는 방식으로 이제 금리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고금리를 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장표에서 간단히 이 장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결국은 방법론적으로 기존의 오래된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냐 아니면 요새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 방법론, 머신러닝 같은 방법론을 써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이 사람의 여러 변화 추이들까지 분석해서 단순히 수십 가지 데이터가 아니라 수백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신용평가를 분석하냐의 차이에 따라서 결국은 이 신용 원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고 예상 부실률을 측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정 금리를 산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대출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수백 가지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중금리 대출을 산출하는 P2P 금융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굵직한 금융산업의 하나로 포함이 됐는데요. 이 장표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미국에서 신용대출 중에서 P2P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시장 침투율이 8.4%까지 침투가 됐고요. 그래서 1,200조 정도 되는 신용대출 중에서 8.4%인데
우리나라 개인 신용대출 약 370조 중에서 만약에 8.4%의 침투율이다라고 하면 카드론보다는 조금 작은 시장이고 대부 시장보다는 훨씬 큰 시장의 규모가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 굉장히 이제 깊은 수준까지 미국에서는 시장 침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유니콘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는데 매우 흥미롭게도 전 세계 핀테크 유니콘 27개 중에서 사실 단일 업종으로 가장 많은 업종이 바로 P2P입니다. 이 27개 중에 8개가 핀테크 유니콘이고요. P2P 회사가 핀테크 유니콘이 됐고요. 근데 우리나라 현 시장 주소가 어떻게 되냐를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금리를 중신용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어떤 빅데이터 분석 방식에 의해서 그 P2P가 운영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다른 단어로 설명하면 기술 혁신에 의한 신용평가 고도화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냐?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거의 온라인 공모 대출, 공모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해서 대출을 해주는 형식 정도까지밖에 발전이 안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9월 3일에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이 기사를 냈었는데요. P2P 회사들이 이제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법이라는 P2P 제정법에 따라서 8월 27일 새롭게 시행된 이 법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 회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줄폐업이 오냐, 소비자 피해가 커진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략 벌써 2년이 넘은 일인데 2018년 6월에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정무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동산 PF나 후순위담보대출처럼 부동산 경기 하락 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쪽으로 P2P의 투자 자산이 심각하게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2년 전에 하셨는데 실제로 이 결과가 지금 드러나면서 국내 P2P PF 시장은 연체율이 20% 육박하는 수준으로 매우 자산 건전성이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어떤 적절한 정책 방법들이 적시에 적용이 되지 못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P2P 금융은 새로운 금융산업이다 보니까 기존의 법에서 완전히 포섭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입법 과정이라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국내에서 거의 6년 가까이를 P2P 대출 가이드라인과 그 다음에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가이드라인 이런 각종 행정 지도를 통해서만 규제 감독이 되어 왔었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위법 사항이 어디까지가 위법 사항인지 그리고 이런 위법 사항이 발생했을 때 처벌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줄폐업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부실한 업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미국하고 유럽하고 한국 쪽에서 P2P에서 발생하는 여러 대출 자산을 종류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 신용대출이 90%고 유럽 같은 경우는 대략 50% 그리고 부동산 비중은 굉장히 다 낮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독 부동산만 전체 P2P 시장의 6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과잉해서 쏠려 있는 상황인데 이거의 매우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P2P 대출 가이드라인과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에서 행정지도 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런 새로운 금융상품에 리스크가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개인 투자자보다는 전문적인 기관 투자자들을 오히려 포섭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참여는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반대로 그동안은 개인 투자자 참여는 투자 한도가 어느 정도 제한돼 있긴 했었지만은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고요. 오히려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 전문적인 분석 능력이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전문 사모펀드의 형태로 해서 P2P에 투자하는 거는 법인 대출에만 가능하고 개인 대출에는 금지되어 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모펀드 제도 자체가 개인에 대한 대출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대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인데 이게 P2P에서는 굉장히 반대의 역작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PF 같은 법인 대출에 대해서는 PB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모여서 자금이 흘러가고 개인 신용에 대한 고도화된 신용평가 모형을 요구하는 신용대출 쪽은 아예 자금이 흐르지 않다 보니까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부동산 법인에 대한 대출만 우리나라에서 많이 편중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난 5년 반 동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큰 변화가 올해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작년 11월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P2P 관련 재정법이 우리나라에서 통과가 됐고 올해 8월 27일에 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초의 P2P 금융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17년 만에 새로 생긴 금융 관련 라이센스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우려들, 특히 그 전문성이 좀 부족한 개인 투자자보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해서 이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P2P 재정법,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법 제35조에서 이걸 충분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결국 여러 금융회사들이 P2P에 대체 투자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문성을 가진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수개월에 걸친 실사 과정을 통해서 어떤 P2P 업체들이 내부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시정평가 모형이 고도화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투자를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한번 걸러서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투자하는 다른 P2P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간접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2P 재정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 시장 환경이 많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P2P 제가 뭐 기관 투자가 들어와서 건전성이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왜 말씀드리고 있냐면 결국은 이 P2P가 지속 가능한 서민금융의 하나의 사례로서 정책 실현의 사례로서 해외에서 많이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몇 가지만 들어드리면 일단 P2P가 가장 먼저 탄생한 영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기업은행과 굉장히 유사한 브리티시 비즈니스 뱅크라는 곳에서 다양한 P2P 회사에 누적으로 4천억 이상의 자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금이 투자가 된 거는 결국은 이런 은행들이 중금리 신용 개인이건 소상공인이건 법인이건 이런 중신용자들을 직접 평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대출을 해주기보다는 아무래도 그건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 기술적인 그런 기술 개발이나 이런 면에서 은행이 본질적으로 좀 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아주 잘하고 있는 P2P 금융 회사에게 위탁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은행은 원래 본업의 은행 업무에 집중을 하고 P2P 회사들이 펀딩 서클이라든지 다양한 업체들이 그동안의 데이터를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제안을 하고 이 중금리 대출을 P2P 회사가 취급을 하고 여기에 브리티시 비즈니스 뱅크 같은 곳이 이제 대체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ISA에도 편입이 돼서 여기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설정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가지고 사실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소기업연구원의 박재성 박사님께서 비슷한 주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림으로 충분히 중금리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냐. 결국은 자금이 그냥 정책 자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자금을 공급을 해서 중금리 수요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시작점은 결국 정책 자금이 어느 정도 활용이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예를 드신 거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산업은행이나 아니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런 곳을 통해서 자금의 초도 마중물이 생기면 이제 좀 더 민간에서 자금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례를 드셨고요. 실제로 민간에서 이게 얼마나 활성화됐는지는 미국 사례를 보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니치 어소시에이트라는 기관에서 이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대략 74개의 기관 투자자들, 여기에는 굉장히 큰 운용사, 연기금 같은 것을 운영하는 운용사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P2P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왜 투자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근데 당시에 2018년 3월에 발행될 당시에 이 74개 중에서 대략 30%가 이미 P2P에 적극적으로 대체 투자로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아직 당시에 투자를 하지 않은 곳들 중에서도 30%는 추가적인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검토한 이유는 이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안정적인 중신용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할 때 본인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역량을 갖춘 P2P 회사, 기술 회사들의 역량을 분석을 해서 P2P 회사에 대체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잘 운용을 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또 보고서에 따르면은 2013년부터 6년 동안 미국에서 P2P 관련 유동화가 대략 하나로 따지면 57조 원 정도의 유동화가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이 유동화는 결국은 이제 P2P에서 취급한 여러 자산들을 연기금이나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매입해가는 방식으로 이 유동화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P2P가 단순히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여러 정책 자금에 의해서만 중금리의 자원이 마련됐었다면은 해외에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를 보면은 P2P를 활용해서 결국은 민간 자금까지 끌어다가 이 공급 채널을 확보하고 그래서 중금리를 더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책 자금의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자금의 투자, 여기서 민간이라고 하면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있을 거고 연기금 같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미국 시장에서 뭐 6년 동안 57조 원의 유동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편적인 예로 미국에서는 캐나다 연기금이 미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뭐 랜딩 클럽이나 이런 P2P 회사의 유동화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국가의 연기금 자금을 가지고 미국에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아직 국내에서는 P2P가 아직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진 못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고 법이 시행된 지도 불과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예컨대 뭐 한 가지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그동안 2,200억의 대출을 취급을 할 때 그중에서 50% 이상은 대환 대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P2P가 이렇게 다양한 공급자들이 생겨서 또 가계대출을 또 늘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가지실 수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한 달에 취급되는 5조 8천억에 가까운 그 이금융권의 대출 중에서 상당 부분은 적정 금리로 내려갈 수 있는 대출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이금융권 대출을 본인에게 맞는 적정 수준의 금리로 낮추는 중신용 금리로 낮추는 역할을 P2P가 많이 해왔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출을 고금리를 받으시던 걸 10% 초반대 대출로 낮추면서 이자를 절약하는 효과가 그동안 이자 절약 금액만 하더라도 100억 원 이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책 자금이 전혀 투여되지 않고 민간에서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를 연결함으로써 이루어졌던 결과고요. 그래서 P2P 금융시장의 현재 주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에서 공모로 자금을 끌어다가 대출을 해주는 거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P2P 금융의 본질은 사실상 기술 혁신에 대한 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하고 빅데이터에 의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포용적 금융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드는 플랫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계부채가 단순히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금융권에 이제 고금리에 분포되어 있던 여러 대출들을 사실 불필요하게 있던 고금리 대출들을 좀 더 낮은 금리로 중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만드는 가계부채 개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서두에서 42%라는 우리나라 중신용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본인에게 부당한 본인의 신용 등 대비 부당한 고금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모든 사람들의 그 어떤 신용 리스크 결국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돈을 빌렸을 때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연체가 날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전 국민 성인 인구에 대해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신용 등급은 곡선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1에서 10등급 이렇게 계단식이 아니라 결국은 이 사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 예를 들면 한 등급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3등급에 거의 200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같은 등급의 사람들이냐 6등급에 있는 150만 명이 같은 사람들이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이 P2P 금융이나 이런 기술 혁신의 금융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바는 모든 사람에게 맞는 적정 금리를 만들어서 결국은 본인의 신용 등급 대비 금리가 이렇게 곡선화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